가장 일단 궁금한 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예.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온다는 말이 있고 반대로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가 좋은데요. 네. 아마 4분기부터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4분기면 사실 벌써 이제 4분기 접어든 거잖아요. 10월 넘어섰으니까요. 이 방송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미국 GDP 발표되거든요. 예, 3분기. 예, 3분기 발표되는데 네. 컨센서스가 4.1%예요. 뭐 4.1%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우리가 내일 같이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는데요. 전분기 대비 만화의 0.6%, 미국식 연율로 따지면 2.4%거든요. 네.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3분기까지는 좋은데요. 아마 4분기부터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요. 현재 미국 경제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제 GDP와 잠재 GDP는 제가 추정한 건데요. 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극도한 위축에 빠졌죠. 근데 적극적으로 통화정책, 재정책 써가지고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요. 현재는 잠재 수준보다 약간 높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정말 탄력적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약 2,200만 개, 2020년 3, 4월 달에 감소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2,644만 개, 뭐 실업률도 한때 3.4%가 역사상 거의 최저치까지 떨어졌죠. 지금 이렇게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만큼 저는 4분기에 소비가 둔화되면은 기업 매출 줄어들고 고용도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데 조만간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거나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교수님 말씀 듣고 궁금한 거는 지금 침체가 막 온다 했었는데 소비가 너무 센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말에도 벌써 막 침체 온다고 증시 한번 출렁이기도 했고 또 이러다가 계속 호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미국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우선 미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작년에 저축률이 3.3%였는데요. 2000년 이후 평균이 5.8%였고요. 저축률이요? 예. 그리고 2007년에 2.5%였거든요.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 가계 금리 부담도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 한때 가처분 소득에서 금리 부담이 1.5%까지 떨어졌는데요. 최근 거의 2.5%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 중에 이자 부담이 많이 높아진 거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 중간가구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이 좀 덜 오르고요. 그다음에 소득 차별화 때문에 오히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중간가구의 실질 소득 보면 2019년에 78,250달러 정도 됐는데요. 작년에 74,580달러로 4.7%나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중간가구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중간가구 소득이 저렇게 줄어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3분기까지 소비가 너무 좋죠. 근데 4분기부터는 여기다가 지금 주가가 좀 조정 보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가격이에요. 지금 미국의 모기지 10년짜리가 2021년에 2.6%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7.7%까지 올라와 버렸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소위 말하는 금리가 2%대였는데 지금 7.7%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30년짜리가. 그러면은 과거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돈 빌려 집을 샀죠. 근데 7.7% 수준 금리에서 집을 살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 이거 기존 주택 매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매매가 감소했고요. 그러니까요. 막 주택 거래가 매몰났다고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택 매매도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지금 거의 정점치고 떨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또 집값이 떨어지면 미국 가게가 자기 부가 줄어들거든요. 부가 줄어드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빠르면 4분기부터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 조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실제로 그 자산 가격이 어떤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월급은 똑같은데 부동산 주식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부자가 된 것 같고 좀 더 소비도 좀 하는 편이고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이 좀 가라앉으면 제가 뭐 월급이 갑자기 줄어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영향이 실제로 있는 거겠죠? 경제학 교육에서 부의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우리 부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부가 늘어나니까 소비를 더 많이 늘리죠.
내일 아침과 한국은행에서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그게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소비심리지수. 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야 뭐가 나쁜 일이 있나 보다.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컨퍼런스 보드, 뭐 미시간 대학 여기서 소비자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미국 S&P 500 주가 지수도 그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거의 방향이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주가나 집값이 떨어지면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실제로 그게 소비 둔화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소비 심리가 최근에 우리나라도 위축되고 있고 미국도 위축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실제 소비로 한 4분기쯤은 서서히 연결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악순환이네요. 주가도 빠지면서 소비도 줄고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네요. 경제 둔화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 대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5% 뭐 장중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가 둔화되면은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금리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게 이제 금리하고 경기인데 앞으로 경기는 둔화될 겁니다. 금리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두 효과가 어느 것이 더 크냐? 초기에는 경기 둔화 효과가 더 클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엔 좀 악재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뭐 이런 기대가 불면서 증시가 오히려 다시 안정될 수가 있는데 상승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금리보다는 경기가 주시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주가가 가대평가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국 주가는 제가 평가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명목 GDP로 평가해 보면은 미국 주가가 S&P 500 기준 한 3,700 정도가 적정 수준이 나오거든요. 지금 한 4,200 정도 되거든요. 예, 4,200 정도 되죠. 예, 그리고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강의 통화 이런 거 월별 지표로 보면은 한 4,000 정도가 적정 수준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조금 고평가돼 있다. 가대평가된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은 미국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또 물론 경기 둔화가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도 다른 쪽 지표 보면 뭐 파산이 늘어나고 있다.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년에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예, 그렇죠. 전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 우리나라, 중국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과거 이렇게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 혁명, 뭐 전염병 이런 거로 해결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미국도 대형 금융회사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그 SV 파산한 것처럼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18%가 한계 기업입니다. 상장 기업의 18%가 한계 기업이면 이자도 못 내는 건가요? 지난 3년 동안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낸 기업이 18%나 된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차별화 심화됐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중산층 회복을 안정성장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내려놨던 법인세 올리고 그다음에 부자들한테 많이 내려놨던 소득세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걸 중산층한테 쓰겠다는 건데요. 근데 미국의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못하고 있죠. 미국도 소득 차별화가 심각하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래서 시진핑 공동 부유론이라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소득 차별화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 측면에서 보면요, 저는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산업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산업에서 초과 공급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중산층이 가난해져가지고 소비할 여력이 없으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를 들면은? 많은 기업이 없어지는 거죠. 살아남는 기업만 더 잘 되는. 그러니까 차별화가 앞으로도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더 심해져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사실. 그렇죠. 그거는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요. 쉽지 않다.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고 그러는데 공화당이 하원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을 통과시켜줘야 되거든요. 못하고 있죠. 그렇죠. 정치 공약은 소위 말하는 부자 증세, 중산층 회복 내세우는데 아직도 발 묶여가지고 통과가 하나도 안 된 거네요. 뭐 시진핑이 아마 속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많이 위축됐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좋아할지도 몰라요. 자산 가격 때문에 후에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부에 어느 정도 해서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한쪽에서는 의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좀 중국에서 네. 빼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네, 게 뭐 그런 그럴 가능성도 수도 있죠. 네. 또 그리고 궁금한 게 일단 미국은 아직까지 좋고 아까도 서두에 미국 경기가 한국보다도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미국 걱정할 게 아니고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더 올해 말 내년 문제가 터지면서 네. 글로벌에 악영향을 준다든지 이럴 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네. 우리나라가 네. 문제죠. 네. 2008년 그다음에 2020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은 돈 풀어가지고 위기를 극복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선진국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같은 데는 기업,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가계가 부실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표 부채의 성장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부채의 성장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이게 올 1분기 기준인데요. 우리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23%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가장 높은 수준이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요? 예, GDP 대비요. 네네네. 가계 부채도 거의 102%거든요. 네. 물론 작년 말 105% 조금 낮아졌습니다만 네. 세계에서 가장 기업이나 가계 부채가 높은 나라의 한 나라입니다. 아니 근데 기업들도 빚을 많이 냈나 봐요. 제가 궁금한 게 가계부채야 뭐 주택 부동산 얘기는 네. 워낙 많이 들었는데 기업들은 되게 건전하고 막 우량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거 이것도 네네. 기업들은 역시 그 차별화예요. 특히 저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죠. 이게 대기업만 보는 자료가 아니니까 네. 당연히. 네, 아까 우리나라 상장기업 코스피 코스닥의 상장기업이 18%가 네. 한계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은 47%가 한계기업입니다. 엄청 심각하네요. 물론 대기업은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지난 6월 말에 이제 917조 원이나 됩니다. 네. 몇 개 대기업은 정말 좋죠. 삼성전자, 뭐 포스코, 현대차, LG전자 이런 회사들은 좋아요. 이익 많이 냅니다. 네, 그런데 다른 거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정부가 엄청 우량한 정부네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우량합니다. 그럼 걱정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나라 무너진다 막 이런 뉴스는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뭐 전혀 뭐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든지 국가 부채가 이렇게 낮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고 사실 지난 정부가 돈 쓸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니까 전 세계 정부가 돈을 많이 썼죠.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만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가 많이 썼다 안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업 가계 부채가 이렇게 높은데 정부가 안 쓰면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정부가 다시 돈을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쓴다는 말을 좀 쉽게 풀어보자면 뭐 예를 들면 정부가 뭐 국채 같은 걸 찍어가지고 코로나 때처럼 가계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가 될까요? 예를 들면은? 예, 재정 정책입니다. 예, 정부가 뭐 세금 걷어가지고 쓰고 부족하면 국채 발행해가지고 쓴다 이런 게 재정 정책인데요. 그래가지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서 쓰든지 아니면 올해 저 R&D 예산을 좀 많이 줄여놨거든요. 근데 내년에 우리 정부가 우리 명목 GDP 성장률을 4.9%로 예상하면서도 정부 예산 증가율이 2.8%밖에 그렇게 계획을 해놨거든요. 아마 2.8% 쓰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돈을 쓸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소득 불균형이나 R&D 예산이나 무역을 지원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돈을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설령 그렇다 해도 지금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정부는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정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쪽에 속하니까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업 가계부채가 저렇게 높으니까 뭐 기업이 과거처럼 투자 많이 늘릴 수도 없고 가계가 소비 늘릴 수 없죠. 우리 가계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써야 돼요. 금융에서 돈 빌렸으니까 원금 갚고 이자 갚아야 되죠.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40만 원을 금융에서 원리금 상환하고 60만 원밖에 쓸 돈이 없죠. 뭐 소비가 많이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장률이 낮아지니까요. 결국 우리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정부가 저런 식으로 돈을 풀어서 돈을 돌게 도와주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복합적인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에선 그런 게 많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찍어서 인플레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정부가 돈을 쓰면은 경제학국 가서 총수요국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물가 상승 요인은 조금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물가 상승은 수요 측면보다는 오히려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코로나 때문에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고 또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런 전쟁 때문에 또 유가가 좀 올랐는데요. 이런 거 공급 충격만 없다면은 물가 상승률은 내년에는 좀 서서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예. 교수님 보시기엔 내년에는 우리나라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네요. 그래도 답이 없는 문제는 뭐 답이 없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네. 올해 우리 경제가 지금 우리 정부 네. 한국에서 1.4% 네. 조금 그만큼 좀 성장이 좀 미칠 것 같습니다만은 네. 뭐 내년에는 모든 예측기관이 거의 2% 넘게 뭐 IMF가 2.2 전망치를 좀 낮췄지만 네, 저도 내년에는 2% 이상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이에요. 네, 사실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나 되거든요. 와, 진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많네요. 소비는 46%예요. 가계 소비는. 미국은 70%, 일본 56%. 네. 소비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수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4분기부터 지금 수출이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 긍정적이네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관세청에서 뭐 10일 단위, 20일 단위, 월간 이렇게 수출을 발표가 되는데요. 네. 10월 1일에서 20일까지 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나라 일평균 수출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작년 동기보다 8.6% 증가했어요. 회복하고 있는 예, 거네요. 작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면은 뭐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니까 아마 4분기 내년 상반기 가면서 경제 성장이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정말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최악 지나고 있다는 조짐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선행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지수 하려면 OECD 한국 선행지수, 그다음에 우리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인데요.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올 2월에 저점을 쳤습니다. 올 2월이요? 예. 벌써 저점을 찍고 예, 돌아섰네요. 지금 9월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 5월에 정점이었거든요. 예,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4,000 간다. 이런 전망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예, 그런데 OECD 선행지수 떨어지고 우리 통계청의 선행지수는 2021년 6월에 정점이었어요. 두 개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경기 나빠지면서 코스피가 21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OECD 한국 선행지수가 2월에 저점을 쳤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4월에 저점을 쳤습니다. 두 개 다 올라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기는 어렵지만은 경기가 이제 갈수록 서서 회복된다는 거죠. 그게 4분기부터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분적으로 회복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하게는 OECD 선행지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요거 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요 그 지표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만큼은 다른 모든 경제 지표 안 보시더라도요 선행지수 하나만 보시면은 예를 들어 2021년 5월에 OECD 한국 선행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떨어진 거 보면은요 주식 투자 가감히 줄이시든지 좀 쉬시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아무리 뭐 뉴스가 겁을 줘도 오히려 용기를 좀 내야 될 수도 있고. 주가가 이럴 때는 떨어질수록 싸게 살 기회를 주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얘기 좀 나온 김에 부동산 문제, 요거는 수출 이런 경기랑 별개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거나 할 만한 요인은 아닌 걸까요? 이게 좀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네네.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 가계대출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은행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9월 기준 보니까 77%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들이 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택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져도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제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거기서 인용한 그림인데요. 이 PIR이라고 그래요. PIR이라고 보면은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2012년부터 분기별로 데이터를 쭉 해놨던데요. 평균이 8.9배입니다. 서울의 경우요.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9배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13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배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 11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다. 그렇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돈 하나도 안 쓰고 11년 모아야지 서울에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평균에 비해서 거의 2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집값이 고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RR이라고 그러는 건요. 월세, 렌트 같은 거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평균에 비해서 한 20% 정도 높아요. 여전히. 그래서 집값이 아직도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급락하면은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76%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급락한다면은 뭐 가계 자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그쵸. 소비가 극격히 위축될 수가 있죠. 은행에다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부동산과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 지금 최근까지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가격은 적정 수준보다도 높다. 이게 뭐 경착륙 갈 가능성은 낮다고 그러더라도 앞으로도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다. 이게 이거 소비 위축률로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자산 가격이 빠진 부의 효과로 예. 인해서 이제 심리도 더 위축될 수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혹시 많은 구독자분들이 좀 걱정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제 한국 경제에서 지금 또 내년 봤을 때 구독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리스크가 따로 있을까요? 네, 조심해야 될 리스크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그래도 저 수출이 뭐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된 건 아닌 거는 미국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동안 중국 쪽으로는 최근 2년 동안 수출이 감소했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수출이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미국 소비자들은 아까 4분기부터 소비를 줄일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감소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 경착륙 문제예요. 두 가지가 있구나. 예. 그 외에 또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고요. 우리가 지금 원유를 1년에 10억 배럴 정도 도입하거든요. 네네. 근데 유가가 중동사 때 예를 들어서 이란이 전쟁에 가담하면서 중동사 때가 되면 유가 급등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그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도입하니까 유가가 10달러만 올라하더라도 우리 100억 달러를 원유 수입하는데 더 지출해야 돼요. 더 써야 되는구나. 예. 그럼 우리 무역 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죠. 그 세 가지가 내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한국 수출에서 미국, 중국이 거의 반반 이렇게 차지하던데. 우리 수출 예. 중 중국 비중이 2018년에는 거의 27%였어요. 근데 올 9월까지 18%로 떨어졌고요. 미국은 12%, 18%까지 그쪽 올라갔습니다. 같아졌다는 게 역전됐다 뭐 이런 기사도 온 것 같습니다. 역전 안 되고 9월까지 보니까 중국 20%, 그다음에 미국 18%. 비슷해졌네요.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소비가 막 강하면서 미국 수출 비중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미국 비중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덕을 본 거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덕을 많이 봤죠. 그래서 막 뭐 자동차, 뭐 현대기아차도 막 잘 팔린다 그러고 자료 볼 때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점유율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약해질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데서 수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둔화될 것 같으니까. 대표적인 게 아세안 국가들이죠. 아세안이 우리 수출 비중이 18%고 인도가 3%예요. 둘이 합치면 21%. 네네네. 미국, 중국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몇 년 전에 인도 같은 데 가보면 길거리에 현대차가 별로 안 보였었어요. 주로 일본 차들이었었죠. 그런데 요새 현대차가 전기차 중심으로 인도도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 사우디 방문하면서 사우디한테도 자동차 공장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 감소분을 아세안, 인도 아마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찾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미국 충격을 좀 안할 수 있는 지역이 아세안 인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대기업과 사회이사도 해봤지만요. 기업들은 돈이 보이면 갑니다. 그쵸. 정부가 간섭만 안 하면요. 갑니다. 가서 돈 벌어요.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역시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네요.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돌파구를 찾고 또 대안을 찾고 있군요. 이해됐습니다. 지금 러우 전쟁도 안 끝났는데 중동 쪽에서 또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또 장기화 될 거라는 얘기도 많은데 지정학 관련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시가 한 번 더 출렁이거나 장기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그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저는 주가가 많이 좀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 주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코스피를 보면서 국제 유가나 동 가격 이런 것까지 전망하거든요. 우리 코스피가 국제 유가에도 좀 선행하고요. 특히 그 세계 경제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동 가격에도 선행을 해요. 미스터 코퍼라고 그러죠. 동. 여러 상품을 만들 때 그 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각이 세계 경제 선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코스피가 더 선행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미국 외신들을 보면은 가끔씩 코스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이 수출 경기를 대표하고 그걸 반영하는 게 코스피니까 코스피를 보면 뭐 이렇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 또 스티븐 노치 에일대 교수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거든요. 약간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GDP 중 수출이 차지할 미 45%,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수출이 안 된다는 거죠. 수출이 네. 안 된다는 건 세계 경제가 나쁘다는 네, 거예요. 어디선가 이제 소비를 안 한다는 게 되는 거니까. 그것보다 경제에 선행하는 변수가 우리 코스피거든요. 코스피하고 저 국제유가 두바이하고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만 네. 조금 그 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6년, 2007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근처까지 갔고요. 이때 일부 아이비들이 200달러 넘는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우리 네. 코스피가 먼저 떨어졌었어요. 세계 경제 나빠지고 네. 2008년 미국에서 이기고 하면서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우리 주가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수출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동안 수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세계 경제는 나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가가 급등했었거든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등했는데요. 예, 저는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갈 때 우리 주가 떨어진 거 보고 원유 인버스 ETF를 샀어요. 우리 주가 떨어진 건 세계 경제 안 좋다. 유가 올라갈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 주가를 보는데요. 우리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게 9월 말인데 10월 말에는 좀 더 떨어지고 있죠. 이게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세계 경제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유가가 여기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뭐 여기서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예, 높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주가 보고 원자재 가격이나 그 다음에 세계 경제 흐름마저도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수출이 매월 1일 날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됩니다. 우리 수출 보면은 어느 나라로 얼마나 수출되고 어떤 품목이 얼마나 수출됐는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표하거든요. 매월 1일 날 나와지는 거 좋네요. 그렇죠. 네네. 세계에서 매월 1일 날 지난달 수출을 발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월 1일이 토요일, 일요일도 발표를 하거든요. 가리지 않고 발표하는군요. 예,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은 뭐 일요일이면 발표 안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나가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토요일, 일요일을 발표해요. 그래서 한번 거기 높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느냐. 외국인들이 빨리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니까 우리 수출 잘 되는 나라가 그 나라 경제가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으로 수출 많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좋다는 거예요. 중국으로는 수출 안 돼가지고 중국 경제 나쁘다는 거죠. 네,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은 뭐가 잘 되는지 우리 수출이 좀 많이 감소한 건 반도체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반도체가 그동안 큰 폭으로 감소했거든요. 예를 들어 반도체가 중국 홍콩으로 55% 반도체 수출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수출이 감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그 9월 통계 보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반도체 수출이 좀 개선되는 많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1일 날 발표되면은 우리나라 수출 보고 야 세계 어느 나라 경제가 좋고 어떤 품목이 잘 되고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흐름을 쫙 보면은 전 세계 물류나 이런 경제 그 맥이 좀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봐야겠는데요. 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답을 이미 주신 것 같긴 한데 설령 중동 전쟁, 지정학 갈등이 계속 되더라도 유가가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가 내년에 개선될 거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걸까요? 예, 저는 그동안 저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높고 그 다음에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 강세, 우리나라 원화 약세 고환율이었는데요. 예, 내년 가면은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상고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내년은 좀 많이 안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많이 위축되면서 올해 그 미국 경제가 블룸버그 최근 컨센서스 보면은 2.1%인데요. 내년에 0.9%로 전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보다도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내년 전망? 네, 내년에는 미국이 올해는 사실 미국만 좋은데요. 내년에는 미국만 나쁘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요. 거기다 환율 전망 나오는데 올 연말 내년 환율 전망을 보니까 전부 달러 약세예요. 거기서 유로화 강세, 엔화 강세, 위안화 강세. 내년은 미국 경제만 나쁘다. 다른 경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다. 올해보다는 좋다. 올해보다는 좋고 미국이 더 안 좋아지니까. 그럼 달러 약세 요인이니까. 그렇죠. 원화로도 돈 들어올 거고 환율도 안정될 거고. 그렇습니다. 코스피나 증시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달러가 약세되면은 미국 주가보다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요. 달러 약세일 때는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증시도 더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는 요즘 고금리가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의 견해이실까요? 떨어지는 속도가 문제지. 저는 금리는 이미 정점물에 와 있다.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금리가 1 내지 2% 이렇게 떨어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3, 4년 전에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금리가 낮아지니까 우리 금융감독원이 은행한테 뭐라고 권유했냐면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꿔주세요. 왜요? 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고정금리로 가계가 대출받으면 금리 부담이 올라가죠. 그래서 네. 변동금리로 바꿔주세요. 네, 그렇게 네. 권유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에 금리가 오르니까 또 변동금리 대출받은 사람들 금리 부담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그럼 반대로 고정금리로 바꿔주세요. 예. 3년 사이에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3년 지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그럴 있다는 수도 겁니다. 있겠죠. 그렇게 세상이 좀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뭐 뉴노멀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또 이야기가 되는데요. 또 3년 지나면 또 모르죠, 그죠? 네, 또 다른 세계가 저는 그러니까요. 펼쳐지리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저도 3년 전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출 받으러 가면은 더 떨어질 거니까 변동으로 해라 예를 네. 들면은 그런데 요즘 가면은 더 올라갈 거니까 위험하니까 고정금리라고. 고정금리 해라. 참 네. 말이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란 게 네. 하나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더라고요. 4.5% 평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2%고요. 예, 그 다음에 하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네네네. 우리 이제 잠재 성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추정해보면 2030년간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1%예요. 그러면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실 또 3년 뒤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투자 측면에서는 이제 와서 또 막 갑자기 3년 전하고 지금 와서 스타일을 바꾼다는 이거보다는 한우물을 파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지금 채권 투자할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저 대표는 시장금리 하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기준금리하고 그려놨지만 점선으로 저 국고채 3년 추세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추세에 따라 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지만은 장기적으로 추세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란 점선 추세선이 쭉 내려간다는 얘기는 예.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는 하락한다. 거예요. 예, 예. 지금 추세선에서 굉장히 위로 벗어났죠. 근데 위로 많이 튀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추세선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내년에 물가 상승률도 좀 낮아지고 예, 그래서 금리가 작년 10월까지 많이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뭐 거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추세선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추세선이 2% 이하예요. 그렇죠. 아까 잠재성률 1%대로 진입하는 과정이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채권 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면 금리가 고점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채권은 이제 저점에 채권가격이 다가간다. 올라가니까. 그런데 정말 좀 궁금한 게 요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체력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따로 가는 건가요? 방향은 같죠. 방향은 같다. 네, 그런데 한국은행과 총재가 네. 이번 저 통화정책 방향 결정하고 기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장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이 미국보다 낮아지는데 과연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못 얻었다. 그런데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네. 일본 국채 수익률이 미국보다 계속 낮아졌죠. 그쵸. 우리도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 시장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잠재 성장률인데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그렇게 떨어진 만큼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뭐 낮거나 한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뭐 외화 유출이 되고 이러는데 말씀하신 대로면 좀 그 논리는 다르게 사고를 바꿔야 될 문제네요. 네. 그동안 우리 시장 금리가 미국보다 계속 평균적으로 높았는데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채권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은 채권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죠. 예, 외화 유출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주식은 외국인들이 한 26% 가지고 있는데 미국계 자금이 41%예요. 외국인들 비중 중에 40%가 미국계 자금이에요. 네, 미국계 자금. 근데 채권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상장 채권의 9% 가지고 있는데 네. 미국계 자금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아시아계 자금이 47%고요. 유럽계 자금이 30%예요. 둘이 합치면 77%라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 금리가 일본, 중국보다 더 높죠. 홍콩보다 높고 싱가포르보다 높습니다. 독일, 프랑스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러니까 아시아계 자금이나 유럽계 자금은 우리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갈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올해 우리 채권 시장으로 8월, 9월 두 달은 채권 시장 돈이 약간 빠져나갔지만요. 1월에서 9월까지 보면은 13조 원 이상
순매수예요. 아, 누적으로 봤을 때. 예, 예. 아, 아시아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매력적이네. 유럽까지 합쳐도. 그렇게 미국만 지금 너무 이렇게 좀 과도하게 미국만 혼자 없지. 나가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 우리 채권 별로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영향이 없다. 예. 뭐 빠져나간다는 그 우려는 주식이면 몰라도 예, 채권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예, 예, 아,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현 시점으로는 주식 관점에서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측면에서는 어디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시는지.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네. 제가 198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코스피하고 S&P 500 월평균 수익률을 비교해 본 거거든요. 예. 80년에서 89년까지 10년간은요. 미국 S&P가 월평균 1.1% 올랐는데 우리는 2.0% 올랐어요. 코스피가 더 좋았네요. 10년 동안이나. 이때 우리나라에서 3저항이 있었거든요. 86년, 88년에. 아, 삼저호황. 네. 예.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저유가, 예. 저달러로 우리 수출 중심으로 86년, 88년에 연평균 12%나 성장해버린 거예요. 이때 우리 주식시장 정말 좋았었죠. 이때 제가 88년 12월에 증권회사 들어갔는데요. 아, 그래요? 이때 저 증권회사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죠. 엄청 치열했을 것 같네요. 뭐 1등 신랑감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1등 신랑감으로 증권맨. 그 뒤로 이제 1990년에서 99년까지는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한 2배 이상 올랐었죠. 이때는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었어요.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해버리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신경제다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예. 뭐 극찬했거든요. 예. 근데 2000년대 들어왔죠. 이제 미국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요. 미국 S&P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도 닷컴 버블에서 금융위기 전까지 빠졌다가 겨우 회복해서 제자리 그렇죠. 거의 왔다 이렇게 예. 알고 있거든요. 예. 야. 근데 우리 주가는 이때 오히려 0.7% 올랐는데요. 이때 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니까 우리 중국 옆에 있어가지고 중국으로 그렇죠. 수출이 많이 증가했죠. 저 때가 차화정 랠리 맞죠? 예, 그때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에서 네. 2019년 이때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때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 겪으면서 돈을 엄청 풀었고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 풀었거든요. 네, 또 풀었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분들은 이 10년만 보고 우리 주가는 안 돼, 미국 주가만 좋아.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달라질 거라는 달라질 거예요. 거다? 예, 10년 단위로 이렇게 미국 주가가 좋았다, 우리 주가가 좋았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우리 주식이 더 좋을 거라는 겁니다. 예, 제가 그걸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지수였었어요. 달러 지수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 상대 주가 지수를 구해보니까요. 상관계수가 0.84가 나옵니다. 엄청 높네요, 상관관계가.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달러 지수가 상승할 때는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네.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역시 역상관계네요. 예. 근데 달러 지수가 작년에 10월에 114까지 갔어요. 최근에 1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6 안팎까지 올랐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제 114를 정점으로 이래 하락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작년 10월 114를 정점으로 떨어진 과정에서 최근 중동사 때문에 반등하고 있는데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접어들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식이 앞으로 10년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예, 그래서 미국 주식 비중 61%는 너무 높다. 예,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일본이나 뭐 유럽 비중, 예, 그리고 신흥시장 비중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채권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투자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채권 관심 진짜 많아졌거든요. 예. 근데 지난 6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요. 우리 가계 금융자산에서 채권 비중이 3.1%밖에 안 돼요. 낮은 거죠? 엄청 낮은 거죠? 엄청 낮은 거죠. 은행예금 비중이 46%, 주식 비중이 22%, 채권 3%, 보험 28%거든요. 채권 비중 전체적으로 3%밖에 안 돼요. 엄청 낮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에서 뭐 3배짜리 사가지고 많이 손해봤다. 이분들은 아마 소수.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작네요. 예, 3%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채권 수익률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그래도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대거든요. 이럴 때 절대 3배짜리 레버리지 같은 거는 레버리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배짜리까지는 그거 제가 3배짜리 이런 것은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국가 분산에 대한 팁을 주셨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60% 좀 너무 많고 한다면 유럽이나 일본이나 신흥국을 좀 비중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국가 분산에 따라서 장기 수익률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럼 좀 더 좁혀가지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주식과 뭐 채권 이런 비중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서?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투자를 하신다면 네네. 아까 은행예금 비중이 46%, 주식이 22%, 채권 3%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은행예금 비중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요. 은행예금을 줄이고요. 지금 주식하고 채권을 늘려하시는 시기라는 지금은. 거죠. 근데 지금 채권도 저평가돼 있고 네. 주식도 저평가돼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하고 지금 채권을 늘린 시기라는 그렇죠. 거죠. 비중을. 예.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은행은 비중 줄이고요. 그러게요. 예금이 거의 절반이고 주식 20, 채권 3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네. 보고 계신 거네요. 많은 가게가. 네, 우리 평균 개념이니까. 예, 평균 개념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너무 적다. 비중 늘릴 예. 필요가 있다. 두 개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두 개를 지금 늘릴 시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성향에 따라서 주식 채권 비중은 배분하시면 그렇죠. 될까요? 그거는 뭐 성향에 따라 다르고 뭐 연령별로 다르죠. 저는 20, 30대 같은 네, 분들은 지금 뭐 주식 한 70%, 채권 30%. 주식 70, 채권 30. 어르신들은 좀 네. 그래도 안정적으로 네. 하셔야 되죠. 뭐 주식 40%, 채권 한 60% 정도. 네, 이자도 잘 주니까. 근데 채권을 사시기는 사셔야 되는데요. 아직 그 회사채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 국채, 나라의 국채나 채권, 은행채. 은행채 안전한 거. 예. 물론 회사채, 좋은 회사채, 회사가 안 망한다면 회사채 지금 상당히 금리가 높거든요. 네, 높죠. 네. 그런 것을 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는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회사들이 그 회사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춰버리면 금리가 확 올라버려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확 떨어지는 확 떨어지죠. 네. 그래서 지금 회사채보다는 지금은 저는 국채 아니면 은행채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내면 안 되겠네요. 회사채 네, 금리 높다고.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 투자 얘기해주시니까 매수매도 관련해서 지표를 하나, 이정표를 삼는다면 어떤 걸 하나 추천해 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월별로는 네. 딱 하나보다는 3개 정도 3개.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3개. 좋습니다. 네, 제가 보는 거는 네. 이 유동성이에요. 예. 코스피 시가총액이 M2에 비해서 과거 평균에서 높은가 낮은가. 근데 이걸 코스피하고 평가했어요. 과거 평균보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로 많이 벗어나면은 네.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밑으로 많이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는 이유가 통화량 대비 너무 주식으로 그렇죠. 돈이 많이 쏠렸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통화량 대비 이게 네. 평균에서 2로 벗어나면 네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밑으로 많이 갔다가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이게 통화량이 좀 늦게 발표돼요. 8월 데이터인데 아마 9월, 10월은 더 낮아졌을 거예요. 주가 빠졌기 때문에. 네, 좀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예요. 네.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 네,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이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을 보면 상관계수가 0.86, 주가가 좀 선행하지만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회귀 분석해가지고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달에는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40%나 앞서가 버렸었어요. 이렇게 앞서가니까 제가 3,300대 2,200까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지금은 저평가형이 들어서 버렸고 들어왔네요. 이게 9월 말 기준입니다만은 10월 보니까 일평균 수출이 지금 한 26억 달러 정도 돼요. 코스피가 2,340 뭐 이 정도 하면요 10월에는 한 14% 정도 더 저평가돼 버렸습니다. 네. 이럴 때는 저는 주식을 사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식을 팔고요. 예, 단기적으로도 5월 뭐 이 무렵에는 또 한 10% 이상 코스피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아주 단기적으로는 조정 거칠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밑으로 지금 저평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이럴 때는 주식 사셔도 된다는 겁니다.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셔도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 잘 되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평가되고 있다.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기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 코스피 추세를 구합니다. 이거는 그 HP 필터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통계를 조금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 추세에서 2로 많이 벗어나면은 저는 주식 비중 줄이고요. 지금 이거는 9월 통계입니다만 10월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추세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했군요. 추세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때부터는 주식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지표를 저 나름대로 해가지고 2로 많이 벗어나면 주식 비중 줄이고 그다음에 밑으로 많이 벗어나면 주식 비중을 올리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지표 보니까 지금은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제 기준인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하나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이 없으면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높은 데 사고 맞습니다. 요새처럼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저평가형에 떨어졌는데 기준이 없으면 무서워서 그러니까요. 또 다중가게 또 팔 수가 있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고. 저는 이 세 가지 지표로 주식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그리고 투자자들께서 나름대로 주식 투자 하셨으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기준을 딱 세워놓고 기준에서 위로 벗어나면 줄이고 밑으로 벗어나면 늘리시고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고 수익률도 좀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실 만한 좋은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교수님 최근에 책 제목도 또 인상 깊은데 혼돈 속의 혼돈이라고 지금 상황에 맞는 책인 것 같은데 요거를 감수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책이 아니라 제가 감수한 책인데요. 1688년에 쓴 책이에요. 이게 1680년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주식시장이 뭐 동인도회사 같은 데서 설립된 거거든요. 근데 늙어 주식시장은 혼돈이죠. 최근에도 혼돈인데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게 거의 300년 전에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 심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뭐 요즘 인터넷이 발달했다 그래도 똑같네요. 심리는.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책 보면요, 앙드레 코스토넬리 유명한 분이 아닙니까? 이분이 이걸 적극적으로 추천해왔고요. 이 원본을 꼭 사고 싶어 했는데 일본 사람한테 놓쳤대요. 아마 가격을 적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투자자들 심리는 비슷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투자하신 분, 뭐 펀드 매니저, 증권시장 관련되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괜찮을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혼돈 속의 혼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도 혼란스러울 때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 마음 다잡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년 전에 세운 원칙인데 지금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것 좀 한번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